윗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제 얼굴에 던졌던 사실 사건이 갖고 있는 비하인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원래 예술가라는 게 무엇을 관찰하고 탐색하고 사유하고 실천하고 뭐 이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DNA. 아, 진짜. 그러니까 시민력을 얘기하려면 시민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시민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부터 해야지 뭔가 우리가 이제 좀 소통을 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지원 사업이나 정책에 어떻게 보면 길들여졌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공기관들이 어떤 사업을 만들 때 아니 예산도 많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거 누가 본다고. 비평은 뭔 비평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15년 전이나 10년 전에 만연해 있던 문화예술 교육은 대부분이 좀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기능적인 접근보다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 교육은 매개인 거고, 그 사람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지려는 어떤 욕구가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거나. 저는 그래서 사실 비평 미디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지역에서 현장에서 공공뉴스를 막 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을 많이 담아내주고 좀 읽어주고 재해석해주는 비평 미디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생성을 살리게 하는 일들인가, 그럴 때 사실은 지지본봄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비평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크리틱이잖아요. 크리틱이라는 말하고 영어로 위기라는 말이 크라이시스라는 말이에요. 크리틱하고 크라이시스가 어근이 똑같습니다. 뭔가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의 비평 정신이 살아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공공예술의 최근에 위축된 것은 비평의 부재에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우리가 지지본봄이 왜 분석해야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거리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초대받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동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해야겠다. 동네에서 좀 내 작업들을 좀 재미나게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가 저희한테는 그런 조금 질문들을 던져주고 되게 좋은 영향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코로나 상황에도 도보로 그냥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일정한 그 안전을 확보해내면서, 방역상의 안전을 확보해내면서 소통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건 전혀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로컬에서의 만남, 또 로컬에서의 어떤 활동, 로컬에서의 기획, 이런 것들은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절실해지면서 또는 더 활발해지면서 이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여러 가지 좀 가중치들이 좀 있거든요. 학교라는 게 뭔가 단순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안 가는 게 즐거운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부모가 이거를 이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저는 학교가 되게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세상 하게 됐어요. 물론 이 학교가 기존의 학교의 모습과 역할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르지만 다른 의미에서 학교가 되게 필요하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새롭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로컬리티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예술이 무엇이냐는 질문하고 다시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사회 속에 있는 예술은 너무 상과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력을 형성한다기보다는 많은 부분 문화 예술인들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술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예술이 삶에 많이 밀접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예술적 삶을 살고 있는 예술가나 시민은 당연히 시민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좀 가장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좀 강력한 힘은 타자를 이해하는 힘인 것 같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나하고 꼭 같아야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달라도 괜찮아. 타자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다른 것에 대한 포용, 이런 거가 저는 시민힘, 시민성으로서의 가장 좀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해낼 수 있는 거는 문화로 접근하거나 예술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됩니다. 저희의 작업들이 시각적인 작업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판을 만드는 것, 그것을 교육이라는 형태, 배움이라는 형태에서 계속 우리가 그 판들을 까는데요.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문화예술 교육에서의 저희가 주목하는 힘이고 그것이 힘력이 곧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야생성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호기심을 다시금 갖게 하는 과정, 그럼으로써 기꺼이 어떤 상황을 즐거이 겪게 하고 그 겪음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또 즐거움을 맛보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뭔가 배워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야생성이라고 하는 건 본디 있는 힘인 건데 사회화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센시티브함이 발달을 할 텐데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그 센시티브한 건 거세되고 사라지고 오히려 다른 가지들이 뭐 대학 진학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안테나를 계속 이렇게 펼치다 보니 그 센시티브의 총량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정작 발휘해야 될 어떤 힘, 그 민감함, 알아채기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걸 훨씬 더 갈고 닦고 벼려야 되는 어떤 힘은 거세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힘은 계속 부추기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그 사회나 뭐 학교나 이런 모든 곳에서 그런 자극들이 있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센시티브함,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센시티브함을 복원시켜내거나 거세된 것들을 다시 살려내거나 자극하거나 하는 어떤 작용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 센시티브함을 살려낼 그 작용이 필요한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될 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존재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센시티브함을 발휘해야 될 때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게 저는 이 유튜브에 지금 현재 같이 접속하고 있거나 또는 이 자리에 있거나 경기문화재단이거나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거나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걸음에 힘을 빼지 마시고 더 좀 이렇게 잘 걸어가시길 당부하면서 저도 함께 계속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사회자의 직분을 잠시 망각하고 그 의견을 잠깐만 덧붙이면 김경호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뻐해야 될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같이 슬퍼해야 될 때 같이 슬퍼할 줄 알고 때로는 분노해야 될 때 같이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이 감각, 감정 이런 것까지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 2014년도에 그 안양 평촌 아트홀에서 크리스 메리코 글리아노 선생이 오셨을 때 가장 인상적인 그 워딩이나 나중에 그 책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들꽃 같은 야성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다 있다는 건데 이 야성성을 그 막는 것은 불도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은 항상 불도저처럼 야생화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불도저가 아니라 그 야생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준 게 중요하다는 그 말이 기억납니다. 불편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감내하고도 이 불확정성 앞에서 스스로 자기 용기를 내서 실천해 나갈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저는 뭐 그게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좀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이해하는 야생성은 시민력이랑 매우 밀접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것. 야생성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선생님들의 말씀에 동의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제가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저는 제 꼴대로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로우의 100년 전에 나온 책이죠.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이 갑자기 이제 떠올라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시민이란가 사람이 인간은 뭐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원할 때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제 그럼으로써 시민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꼴대로 살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설계해서 결정해서 선택해서 살아갈 용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야생적인 삶, 야생성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을 살아가는 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삶의 리터러시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뭐 확산하고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걸 활용하고 정보 기술 역량을 키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알아가는 것,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기보다는 그 능력의 부족함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 성찰 속에서 소통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서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의 좀 핵심 키워드들을 여기에 좀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라는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사실 제가 중요하게 조금 이렇게 봤던 거는 호명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꼭 반드시 뒤따르는 일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일, 이름을 새롭게 짓는 일, 문제를 정확하게 부르는 일,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것에 크게 공감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사람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를 호명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지향들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름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술 강사 이렇게 기능인으로 이렇게 호명 짓는 어떤 이런 것들, 행태들이 문화예술 교육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내가 짓는 사업명, 프로그램명, 그리고 내 역할들이 모두 사실은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삶의 가치, 사회적 가치, 예술의 가치하고 굉장히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만든 20가지의 그 여러 가지 단초들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만들 때 소위 말해서 창의력이라는 것들을 필요로 할 때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용기 있는 실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까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얘기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계속 역사를 하고 있죠. 수레바퀴 아래서가 나온 게 1906년이에요. 무려 벌써 115년이 지난 책인 거죠. 그러니까 100년 전의 책인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지금 우리 이야기 같다 라고 하는 게 그 한결같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현재 아이들이 2020년을 살아가는 2020년의 10대 후반을 살아가고 있는 17살의 인생을 살고 있는 아이들과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17살을 살던 그 한스라는 소년이 처해 있던 상황이 그 본질적으로 결코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100년 전에 나온 책을 2020년의 아이들이 공감하는 거, 무척 공감하는 걸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그 수레바퀴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떠올리면서 어떻게 이 수레바퀴 안에서 진짜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바퀴를 굴리면서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시간 나시면 읽어보셨거나 또는 읽어보지 않으셨거나 또는 주변의 10대들에게나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길 권하면 좋겠다 싶어서 추천했습니다. 저는 그림책을 가져왔는데요. 두 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림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그림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동네에 저희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림책 기획자 선생님이에요. 어른을 위한 사실은 동화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알게 됐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작은 동네 서점들, 책방들을 되게 좋아하면서 그곳에서 책을 사진 않아요. S24에서 주문하시는 네, 네, 그렇게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책방들이 계속 존재하려면 구입을 동네에서 해주셔야 돼요. 도서점까지도 사실은 생겨서 작은 서점들이 굉장히 위기의식 속에서 지금 크게 어쨌든 자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이 그림책 기획자 선생님이시고 저희가 어쨌든 동네에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사라지는 것들, 이 도시 속에서 계속 사라져버리고 거세되는 것들 그런 것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선생님 저희한테 추천해 주셨던 시간이 흐르면이라는 그림책이고요. 이 책은 선생님들이 아까 코로나 시대에 드디어 비로소 보게 됐다라고 하는 아주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의 아주 철학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지본봄처럼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각지입니다. 이거는 인천의 배다리에 있는 스페이스빔이라는 팀이 계속 벽월지로 이렇게 발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교본처럼 흔들릴 때 지지본봄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흔들릴 때 많이 이것들을 읽었다면 저희가 현장에 계속 이렇게 살면서 동네에서 지역에서 이런 변두리에서 내가 활동하는 것이 맞을까? 이게 예술일까? 계속 질문했을 때 그곳에서 더 앞에서 어쨌든 그런 삶들을, 그런 활동들을, 그런 현장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선생님들의 고민들이 담겨 있었거든요.